1910년 조선이 사라진 날, 조선을 무너뜨린 7일의 기록. 1910년 8월 29일 500년 조선 왕조가 사라진 날입니다. 순종 황제는 눈물로 하루를 보냈고 충신들은 목숨을 끊으며 나라의 멸망을 슬퍼했습니다. 일제는 칼과 협박으로 한일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신들의 마지막 회의, 순종의 비통한 심정, 그리고 매국노들의 추악한 행태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치욕의 역사,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운명의 날 새벽. 1910년 8월 22일 새벽 한성종로 일대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본군 헌병들이 거리 곳곳에 배치되었고 궁궐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이어졌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사람들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서는 순종 황제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9의 젊은 황제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고종 황제가 독살당한 지 불과 3년, 나라는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하, 통감부에서 급히 대신들을 소집하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내관의 보고에 순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이 마침내 마지막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을 불러들이시오. 순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황제이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그것이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의 현실이었습니다. 얼마 후 궁궐 회의실에 대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비롯해 여러 대신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이는 체념한 듯했으며 어떤 이는 오히려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때 한 늙은 대신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이완용,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통감부가 우리를 부른 이유를 모를 리 없지 않소. 이완용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감, 현실을 직시하시오. 이미 대세는 기울었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소. 그렇다고 나라를 팔아넘기자는 말이오? 조용히 하시오. 이것은 살 길을 찾는 것이오. 일본과 합방하면 최소한 우리 백성들은 보호받을 것이오. 순종 황제는 두 신하의 다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권한은 이미 오래전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일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일본군 장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소. 오늘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오. 데라우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은 오늘 합병 조약을 체결할 것이오. 이것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며 거부할 수 없는 대세요. 한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통감, 그것은 우리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대한제국은 대일본제국의 일부가 될 것이오. 황제께서는 왕공족으로 예우받을 것이며 협조하는 대신들에게는 후한 보상이 있을 것이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대신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절망했으며 어떤 이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데라우치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한일병합조약 초안이오. 오늘 안으로 서명과 날인을 완료할 것이오. 거부할 경우 그는 말을 멈추고 뒤에 서 있는 일본군 장교들을 돌아봤습니다. 칼을 찬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위협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강제 조인의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데라우치는 조약서를 이완용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각 총리 대신 당신이 먼저 서명하시오. 이완용은 조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리 매국노였다 해도
500년 왕조를 완전히 끝내는 그 순간은 쉽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것일까요? 총리 대신 그러지 마시오. 한 늙은 대신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그는 민영환의 조카로 평생 나라에 충성한 선비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선조들의 나라를 이렇게 팔아넘길 수 있단 말이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소. 데라우치가 손짓하자 일본군 장교가 그 대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위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즉시 체포하겠소. 폭도로 간주하여 처형할 수도 있소. 대신은 이를 악물었지만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아, 조선이여. 우리의 나라여. 이완용은 고개를 들어 순종 황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종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제조차 이 비극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 이완용이 나지막이 황제를 불렀지만 순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이 흘러내렸습니다. 데라우치가 다그쳤습니다. 시간이 없소. 빨리 서명하시오. 이완용은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조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 힘주어 찍었습니다. 도장이 조약서에 찍히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500년 왕조의 심장이 멎는 소리 같았습니다. 조소 다른 대신들도 서명하시오. 농상공부 대신 조중웅, 내부 대신 박재순, 학부 대신 이용직. 한 명씩 조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망설이다가 일본군의 압력에 못 이겨 서명했고 어떤 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신이 협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대신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나는 서명할 수 없어도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한 대신이 조약서를 밀쳐내며 외쳤습니다. 데라우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오. 그리고 재산은 몰수되고 가족들은 감옥에 갈 것이오. 선택은 당신의 몫이오. 그 대신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버릴 수 있어도 가족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데라우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조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훌륭하오. 오늘부터 대한제국은 대일본제국의 일부가 되었소. 천황 폐하께서 기뻐하실 것이오. 순종 황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내관들이 황제를 부축했습니다. 전하, 어전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순종은 회의실을 나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약서 위에 찍힌 대신들의 도장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붉은색 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조선 왕조의 피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종 황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황제의 눈에는 온 세상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선조들이시여, 이 불초한 후손을 용서하소서. 황제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대한제국의 황제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종 황제의 비통. 그날 밤 창덕궁 대조전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종 황제는 침전에 홀로 앉아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관들도 감히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황제의 비통함은 깊었습니다. 아바마마. 순종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고종 황제를 떠올렸습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강제로 퇴위당한 아버지. 그리고 1919년 독살 의혹 속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순종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순종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압력은 너무나 강했고 황제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주시오. 전하를 베어야 하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노신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생 나라에 충성한 대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하, 신은 이 조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품에서 상소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립니다. 이 조약은 무효입니다.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며 우리 대한제국은 여전히 독립국입니다. 순종은 그 상소문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상소문에는 한일병합조약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황제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간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의 충정은 잘 알겠소. 하지만 짐은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전하, 그래도 전하께서는 우리의 황제이십니다. 일본이 뭐라 하든 백성들은 여전히 전하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일본군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황제 폐하의 어전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헌병들이 그 대신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대신은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놓으시오. 나는 대한제국의 신하여. 일본 놈들이 감히 우리 궁궐에서 행패를 부리는가? 이 늙은이가. 헌병 하나가 그 대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대신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만. 순종 황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헌병들은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신을 끌고 나갔습니다. 전하. 대신의 절규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순종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 밖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약 체결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하여 일본 상점을 공격했고 어떤 이는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들이 봉기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평안도, 도처에서 무장한 의병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나라를 되찾자. 하지만 총과 대포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서 죽창과 화승총을 든 의병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의병들이 전사했고 마을들이 불탔습니다. 한성거리에서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완용을 처단하라. 매국노를 응징하라. 하지만 일본 헌병들이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학생들이 곤봉에 맞아 쓰러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순종 황제는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황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이 무능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짐이 죄인이로다. 바로 그때 궁궐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한 의병이 일본군 초소에 자폭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한성 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순종 황제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비록 황제의 자리는 명목상으로만 남았지만 자신은 끝까지 이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고. 민중의 분노.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조약 체결 사실을 숨기고 있던 일제는 마침내 이날 대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한성거리 곳곳에 방이 붙었습니다.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은 합병 조약을 체결하였음. 금일부로 대한제국은 조선으로 계칭하며 대일본제국의 일부가 됨. 이 방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종로거리에서 한 노인이 방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라가 망했구나. 우리 조선이 망했어.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하여 일본 상점의 유리창을 깨뜨렸고 어떤 이는 절망하여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완용 이놈을 찾아서 죽여야 한다. 매국 노들을 모두 처단하자. 분노한 군중들이 이완용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군 헌병들이 그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중이 돌을 던지자 헌병들이 총을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발포한다. 하지만 군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우리 목숨이 아깝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을 응징하자.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청년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피가 거리에 흘러내렸습니다.
군중은 더욱 격분했고 일본군은 더욱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더욱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에서는 류인석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일본군 주둔지를 습격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다.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싸운다. 류인석의 외침에 수백 명의 의병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죽창과 구식총으로 무장했지만 그 기세만큼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본군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훈련도 잘 받은 군대였습니다. 의병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일본군의 화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태각. 살아서 다시 싸워야 한다. 류인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남은 의병들을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이번에 졌다 해도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평안도에서는 학생들이 동맹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평양의 한 학교에서 16살 학생이 교단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거부합니다. 일본의 교육을 받느니 차라리 무식한 것이 낫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책을 던지며 교실을 나섰습니다. 일본인 교사가 막으려 했지만 학생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들 퇴학 처분이다. 모두 퇴학이야. 하지만 학생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친일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는 기생들까지 항일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일본인 관리들의 연애를 거부하고 독립군 자금을 모으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천한 몸이지만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 기생이 자신의 비녀를 파라 독립군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른 기생들도 하나둘 자신의 재산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는 한 선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의 정신까지 망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글을 지키고 우리 역사를 지키며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임무다. 제자들은 선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어를 금지하고 역사를 왜곡해도 자신들만큼은 진실을 기억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독립만세를 외친 사람은 즉결 처형되었고 의병에 협조한 마을은 불태워졌습니다. 일본군은 무고한 백성들까지 학살했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전 주민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들이 의병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추고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런 참상을 목격한 한 생존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원수를 꼭 갚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의 외침은 산과들의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수십 년간 이어질 독립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충신들의 순국. 한일병합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의 충신들은 한결같이 비통해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의 멸망은 자신의 죽음보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살던 시인이자 유학자 황현은 병합 소식을 듣고 며칠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새도 짐승도 슬피 우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산천이 무너지는구나. 이 몸은 비록 죽어도 정신만은 영원하리라. 그는 아편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기 전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죽음으로 나라를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후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었다고.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고. 황현의 순국 소식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의 죽음에 감동받은 많은 선비들이 그를 따라 순국했습니다. 한성에서는 민영환의 조카 민영이가 칼로 자결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피로 유서를 썼습니다. 우리 2천만 동포여.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는 살아있다. 일어나 싸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서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를 위해 죽는 것이 낫다. 그의 유서는 비밀리에 복사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서를 읽고 눈물을 흘렸고 또한 분노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한 노신사가 단식으로 항거했습니다. 그는 한일병합 이후 단 한 톨의 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본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조선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조선의 백성으로 죽겠다. 가족들이 예언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열흘 만에 그는 굶어 죽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손들은 반드시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한편 궁궐에서도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순종 황제를 평생 모셔온 한 늙은 내관이 자결했습니다. 그는 대조전 앞에서 칼로 배를 가르며 외쳤습니다. 전하, 신은 대한제국의 신하로 죽습니다. 일본의 노예로는 살 수 없습니다. 순종 황제는 그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황제로서 신하를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이 가는 길을 짐도 따르고 싶소. 하지만 짐은 아직 백성들을 위해 남아 있어야 하오. 전국에서 순국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이는 단식으로 죽었으며 어떤 이는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특히 양반 집안과 선비들 사이에서 순국이 잇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나라 사랑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역사에 저항의 기록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한성 남대문 근처에서는 한 청년이 일본 총독부를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은 불발했지만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헌병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청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청년이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싸우는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죽는 것을 택한다. 일본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낫다. 그는 다음날 총살당했습니다. 죽기 직전 그가 외친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의 외침은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군은 그 소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소리는 퍼진 뒤였습니다. 개성에서는 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궁궐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전하, 이 늙은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손자만큼은 꼭 독립을 보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손자는 할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자라났습니다. 훗날 그는 독립운동가가 되어 평생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살아남아 후세대에게 전해졌고 마침내 35년 후 해방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500년 왕조의 종말. 1910년 8월 29일 오후 경복궁은 깊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500년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이제 슬픔과 절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순종 황제는 의자에 앉아 마지막 조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강요한 조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나라를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은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대일본 제국과의 합병을 결정하노라. 순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조서를 발표하는 순간 500년 조선 왕조는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황제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금일부로 짐은 황제의 자리를 내려놓고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순종은 조서를 내려놓고 통곡했습니다. 선조들이시여, 용서하소서. 이 불초한 후손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관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500년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늙은 내관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전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의 탐욕과 매국 노들의 배신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짐이 무능했소. 짐이 더 강했다면, 짐이 더 현명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오. 전하. 하지만 짐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소. 언젠가 우리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을 것이오.
그날까지 짐은 살아서 백성들을 지켜볼 것이오. 한편 궁궐 밖에서는 일본군이 대대적인 행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태극기는 내려지고 일장기가 올라갔습니다. 만세, 대일본제국 만세. 일본인들의 환호성이 한성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조선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로거리에서 한 노인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다. 조선이 망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라를 되찾겠다는 결의였습니다. 이날 밤 한양 도성 곳곳에서 은밀한 모임들이 열렸습니다.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다. 우리는 지하에서라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렇소. 우리 자손들에게 자유로운 조국을 물려주어야 하오. 이들은 비밀 결사를 조직했습니다. 의열단, 광복회, 대한독립군,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날 밤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로 떠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 것이다. 일본을 무력으로 몰아낼 것이다. 한 청년이 만주행 기차에 오르며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습니다. 창덕궁의 순종 황제는 여전히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처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0년이라는 세월. 태조 이성계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후 수많은 왕들이 이 땅을 다스렸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고 정조 임금께서 학문을 꽃피우셨다. 그 찬란했던 역사가 오늘로 끝나는구나. 순종은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를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조상들에게 어떤 얼굴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순종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자신은 끝까지 조선의 마지막 황제로서 품위를 지킬 것이라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살아서 지켜볼 것이라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1910년 8월 30일 조선 왕조가 사라진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35년간의 긴 어둠이 시작되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독립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쳤고 끝내 1945년 8월 15일 조국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순종 황제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2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백성들과 함께 살아남아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35년간의 암흑기가 시작된 날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끝까지 나라를 사랑한 충신들의 희생을, 황현 선생의 순국 의병들의 항쟁, 그리고 순종 황제의 비통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결국 1945년 해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 왕조실록 100회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